오늘 말씀드릴 분은 빈서프 그리고 로버트 칸이고 2004년에 튜링 어워드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재밌게도 아까 이제 패터슨 교수님께서 ACM 프레지던트 하실 때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수상식이 있었고 시컴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전야제 할 때 이제 그 렉처를 하셨던 이제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요즘 뭐 어제도 쓰셨고 오늘도 쓰셨고 또 앞으로 1년 뒤에도 계속 쓸 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기본 프로토콜들을 디자인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두 번의 튜링상 그 렉처를 보셨는데 좀 다른 점들이 기존의 분들은 다들 이제 교수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빈설프는 UCLA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스탠포드에서 잠깐 계셨어요. 교수로. 근데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다 산업계에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밥칸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프린스턴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달파 이런 펀딩 기관에서 평생 계셨고 실제로 이 네트워크에 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내시고 정말 만드신 그리고 IAB라는 빈설프 같은 박사님은 인터넷 어드바이저리 보드라는 이제 이사회에서 인터넷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카데믹한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했던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보면 사실 네트워킹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펑셔널리티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게 다른 그 하나의 소스에서 다른 데스티네이션을 보낼 때 요런 레이어들 이제 레이어라는 게 결국은 함수들의 집합, 펑션들의 집합인데요. 이 레이어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 레이어가 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링크, 피지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요 중에서 이거 빨갛게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쪽의 일들을 하신 분이고 이 웍들이 사실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는 굉장히 컴퓨터 아키텍처 부제는 이제 몇 년, 1, 2년 사이에도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굉장히 바뀌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인터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쓰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1974년에 이제 쓴 논문들이 한 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푸시려고 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70년대의 네트워킹의 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막 네트워크라는 개념들 생기고 컴퓨터 같은 것들 연결해가지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있는데 당연히 디자이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들의 특성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알파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네트워크, 패킷 라디오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유럽이랑 통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이 네트워크들을 보니까 각각의 하나의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말이 되는 자기들끼리 이제 어드레싱 스킴도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패킷의 사이즈, 맥시멈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근데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서로 피지컬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 했던 거는 결국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요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다른 주소 체계를 가진 그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패킷 사이즈도 이제 서로 다르고,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어떤 건 포인트로 통신을 하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네트워크들을 오픈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는 미명하에, 아름다운 이름 하에, 어떤 디바이스라도 어떤 any 디바이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레이어이고요.
이게 결국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이 IP라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면 어떤 디바이스를 연결하면 누구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아키텍처를 만들어보자, 플러그 앤 플레이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잠깐의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70년대 이제 알파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고요. 알파넷. 그게 이제 N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파넷 말고 이제 패킷 라디오 네트워크나 새틀라이트 네트워크를 이 알파넷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74년에 이 페이퍼가 나왔고, 결국은 연결은 뭐냐면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문제를 풀 때 시스템에서 문제를 풀 때 주로 쓰는 게 another layer of indirection입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의 레이어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주소 체계를 유니폼한 주소 체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 체계가 국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주소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쓰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자동으로 트랜슬레이션 되고, 뭐 이렇게, 요런 컴퓨터 이제 구조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아는 라우터라는 개념, 예전에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라우터를 써가지고 서로 다른 것들을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다른 네트워크를 할 때는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드신 분이고, 실제로 구현까지 이제 하시는 그런 웍을 하시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니폼한 어드레싱 스킴, 우리 IP 버전 4라는 게 있죠. 뭐 147, 46, 뭐 1.7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이 똑같은 그 어드레싱 스킴을 쓰게 하고, 각각의 피지컬 네트워크에 쓰는 어드레스는 또 다른 레이어 2의 어드레스로 다시 조직하게 해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뭐 패킷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갈 때 패킷 사이즈를 변환해주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잘라주는 거죠. 패킷 사이즈 너무 크다 그러면 잘라서 보내주고 저쪽에서 오면 이제 또 다른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이트웨이 아키텍처를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릴라이블하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 이게 잘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액놀리지먼트를 엔투엔드로 디자인해서 이제 구현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요때 만들었던 프로토콜이 한 개인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프로토콜 이름을 TCP라고 정했어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그래서 요즘 우리 TCP IP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TCP였습니다. TCP에 다 이제 IP 기능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78년에 이 TCP와 IP가 분리가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라우터가 하는 일들, 즉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들과 엔드 노드, 단말에서 하는 일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에서 하는 일들은 IP라는 프로토콜로 묶어서 빼고, 그리고 단말에서 엔드 호스트에서 하는 그런 웍들은 TCP라고 또 다시 빼가지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TCP가 IP 위에 사실 동작하게 되는데, 라우터는 TCP가 필요 없는 그런 이제 그 패킷 포워딩하고 라우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빼가지고 분리를 하는 과정을 78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CP는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보내는, 중간에 뭐 로스가 나거나, 그러니까 패킷들이 로스가 나거나 에러가 나거나 그럴 때도 자동적으로 리트랜스미션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보내서 그 리시버가 데이터를 빨리 받지 못하는 경우, 리시버가 데이터를 놓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 같은 걸 하게 되고, 컨저스션 매니지먼트도 넣게 됩니다. 그리고 IP 같은 경우는 어드레싱 스킴을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패킷의 데스티네이션을 주면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주면 이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라우팅이라고 하죠. 라우팅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IP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요 기능들을 분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TCP뿐만 아니라 unreliable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토콜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UDP라는 걸 만들어내서 어떤 경우에는 항상 릴라이블하게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딱 보내는데
굉장히 실시간이 중요한 이제 그런 비디오 같은 경우, 게임 같은 것들이죠. 3D 게임 같은 것들인데 한두 개의 프레임이 로스가 되더라도 리트랜스미션 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UDP를 써서 구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이 네트워크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인데 1983년이 되고 나서 플래그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파넷이 NCP라는 프로토콜 썼었는데 굉장히 리미테이션들이 많았어요. 그걸 결국은 TCP/IP로 바꾸는 날을 딱 정해가지고 오늘 1983년 1월 1일부터 TCP/IP를 쓰자. 그때부터 이제 쭉 TCP/IP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또 83년에 또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버클리, 이제 유닉스가 나왔고, 버클리 대학에서 유닉스를 재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고, 그래서 BSD라는 유닉스 OS를 내게 되고, 그 안에 TCP/IP 소켓 API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에서도 쉽게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이제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TCP/IP가 확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알파넷 결국은 달파에서 지원을 한 건데 밀리터리에서도 TCP/IP가 이제 스탠다드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1985년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가 되어서 사실은 이게 상업화가 됐거든. 전까지는 리서치용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넷 다음에 NSF에서 만들었던 게 NSF넷이 있는데, 이게 미국 망이죠. 원래는 리서치용으로만 쓰다가 리서치 말고 커머셜 사용을 허락을 했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NSF넷이 결국은 인터넷에서 백본, 혹시 백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백본이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는 척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망이 그냥 미국의 동서로 긴 망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연결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NSF넷이 그 망을 처음에 깔았던 거고, 커머셜리 이제 쓸 수 있는 토대가 1990년에 마련됐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 나옵니다. WWW. 그래서 이제 이 팀 버너스 리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튜링 어워드를 받게 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확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보시면은 우리가 IP 버전 4 어드레스를 쓰고 있는데 14746, 1.2 같은 32비트를 쓰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요게 4 빌리언 40억 개 정도의 어드레스가 되는데 뭐 굉장히 큰 것처럼 보였는데 아주 예전에 그 어드레스는 막 256개밖에 못 쓰고 굉장히 작은 리미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IP 버전 4로 오면서 우리가 32비트가 되고 굉장히 큰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커머셜라이즈가 되고 나서는 이 어드레스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드레스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98년에 오면서 IP 버전 6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바이트, 32비트가 아니라 16바이트, 128비트 주소 체계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뀌면 IP의 헤더가 바뀌는데, 헤더가 바뀌면서 이제 IP 예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헤더 포맷을 간단하게 만들고 라우팅 에피션시를 높이고 이런 일을 했고, 한 15년 동안 거의 안 써 있어,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가 발전이 연결하는 그런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은 바뀌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컴퓨터 아키텍처나 AI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IP 버전 4가 이제 쓰고 확산이 되고 수천만 명이 쓰고 이렇게 되고 나서 주소를 바꾸려니까 이게 바꾸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의 15년, 한 20년 동안 IP 버전 6는 한 1, 2%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5년 사실 그것도 봤는데 한 48% 되더라고요. 그래서 IP 버전 6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이제 인도나 특히 일본, 근데 IP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IP 버전 6를 쓸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우리가 NAT라는 게 있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있어가지고 이제 퍼블릭 IP를 공유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요 IP 버전 6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버전 4가 도미넌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컨제스션 컨트롤이 이제 88년에 나왔고, 그리고 한 90년 말 2000년 되면서 이제 인터넷 수요가 폭발하면서 망들을 다시 막 깔면서 밴드위스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기존에는 이제 밴드위스가 크지 않았는데 하이 스피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컨제스션 컨트롤 기법들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쟁 기조들이 있는데 TCP 큐빅이 지금 리눅스의 디폴트고 윈도우즈도 지금 디폴트를 쓰고 있는데 이제 자랑스러운 점이 우리 큐빅이 우리 이인종 교수님이라고 한국분 NCSU에 계셨고 삼성전자에도 오래 계셨던 이제 이인종 교수님께서 만드신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와이어리스. 그래서 TCP/IP가 이제 이게 파급력이 큰 게 뭐냐면은 근데 와이어드 네트워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바일도 쓰이고 와이어리스도 쓰이고 그다음 셀룰러도 쓰이고 그래서 모든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을 로 통신하는 모든 프로토콜은 TCP/IP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그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은 컴퓨터 네트워킹 책을 짐 크로스 책을 많이 쓰는데 이분들이 한 웍들이 여전히 한 5개의 챕터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링크 레이어가 있고 와이어리스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TCP/IP와 연관되는 챕터들이 한 5개 정도 굉장히 예전에 만든 기술들이지만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그러면 TCP/IP가 성공을 했느냐? 이 로버트 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결국은 뭔가 변하지 않는 미니멀한 인터페이스가 있고 스테이블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얘가 아래 위를 잘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레이어 1, 피지컬 레이어, 레이어 2, 링크 레이어, 뭐 레이어 3, 네트워크 레이어,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되는데 요 IP 밑과 위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 두 레이어가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하나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쓸 수는 없는 똑같은 테크놀로지로 네트워크의 길이를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기술이 IP라는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기술 자체가 다르더라도 서로 연결해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게 요 밑에도 바꿀 수 있고 위에도 바꿀 수 있다. 요런 이제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라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뭐 이메일을 보내는데 뭐 중간에 좀 로스가 생기면 그냥 그거를 로스가 생긴 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애플리케이션들은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은 보낸 것들 다 이제 릴라이블하게 받아서 보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TCP라는 기능들은 거의 인터넷에서는 거의 한 80-90%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쓰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인 거죠.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TCP와 IP가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트래픽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리고 TCP가 바이트 레벨의 트랜스미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 종속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 위에 여러 개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담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플렉서블한 거죠. 그래서 요 플렉서빌리티, 그 다음에 레이어 간의 인터페이스는 일정한데 레이어 안에 그 임플리멘테이션들은 중간에 또 바뀔 수 있고, 요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IP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TCP는 IP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IP와 TCP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생태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IP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계속 발전하면서 요 두 레이어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한 것들을 나중에 사실은 다른 리서처들이 재해석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end-to-end 시스템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d-to-end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디자인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아니면 컨제스션 컨트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엔드포인트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hop by hop으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end-to-end 아르규먼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그 펑션들은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체에서 제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엔드 노드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end-to-end 아르규먼트고, 이것들이 결국 TCP/IP 디자인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보면 Reliable Data Transfer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냈을 때 이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데이터들이 결국은 패킷 스위칭 시스템에서는 큰 데이터가 작은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주고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Reliable Data Transfer를 구현할 때 이렇게 쭉 패킷들 쭉 보내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각각의 합 바이 합으로, 자 여기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 라우터로 이제 보내죠, 패킷을 보내죠. 여기서 여기까지 보냈으니까 이 데이터가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검사해서 만약에 잘 안 갔다, 그럼 리트랜스미션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로스가 됐다 그러면 리트랜스미션 할 수 있겠죠. 합 바이 합으로 릴라이빌리티를 제공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합 바이 합에 만약에 에러가 생기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뭔가 뭐 얘가 보낼 때 데이터가 이미 보내는 데이터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아서 이제 바뀐 데이터 잘 왔다. 또는 얘가 이제 책셈이 틀렸는데 얘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에러가 생겼을 때 결국은 그 에러를 얘들이 찾지 못하면 합 바이 합으로 다 오케이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처음과 끝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 그 순서가 제대로 왔는지, 1, 2, 3에 패킷이 갔을 때 뭐 1번과 3번을 갔는데 2번은 안 왔을 수 있잖아요. 2번을 안 온 그 데이터에 대한 액놀러지먼트를 이제 안 보냄으로써 얘가 다시 리트랜스미션하고, 이런 기능들을 합 바이 합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고 얘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은 엔드 노드에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TCP/IP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이 네트워크로 뭐 패킷을 보낼 때는 릴라이빌리티는 우리는 서포트하지 않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패킷들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베스트 에포트, 결국은 패킷들을 A, B, C로 보냈을 때 중간에 B가 이 컨제스션이 생겨서 만약에 로스가 된다면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리트랜스미션 하지 말자. 그거 할 시간이 없다. 굉장히 패킷들의 데스티네이션 IP를 보고 넥스트 합을 정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포워딩만 집중을 하자라고 디자인하고, 결국은 그 패킷들의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하면 여기에서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받았어 라고 하면 여기 샌더에서 리트랜스미션 해야 될 때 리트랜스미션 하자. 요런 이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엔드 노드에서 스마트 니스가 있는 거고 이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덤하게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들을 반복적인 일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 집중을 하게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엔드-투-엔드 아규먼트가 reliable data transfer의 핵심적인 그 디자인 스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TCP와 IP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reliable data transfer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reliable data delivery를 보장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네트워크 자체가 unreliable한 경우, 또는 데이터 패킷이 로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 패킷이 로스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받는 쪽에서 받았다라고 보내주면 그거 보고 이게 잘 갔구나 생각하고 다음 걸 보내면 되겠죠. 근데 데이터 패킷도 로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 패킷도 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들이 빠르게 트랜스미션 되는 게 아니라 arbitrary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out of order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성을 보존할 수 있는가? 1, 2, 3을 보냈을 때 결국은 데스티네이션에서 1, 2, 3을 다 받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위로 애플리케이션을 보낼 수 있느냐가 TCP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솔루션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패킷별로 그 일련 번호들을 달고, 시퀀스 넘버를 달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1번, 2번, 3번 다 받았으면 그러니까 각각의 패킷별로 액을 보내는데 그 액이 큐뮬레티브한 것, 이제까지 받았던 데이터를 가장 큰 일련 번호들에 대해서 이까지 받았어 라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한 번에 한 개의 패킷씩 보내는 게 한 번에 n 개의 패킷을 보내더라도 그러니까 성능을 높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몇 개의 패킷이 로스가 되더라도 어디까지 갔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퀀스 넘버와 액, 그 다음에 타임아웃과 리트랜스미션, 뭔가 그 액들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액이 내가 1, 2, 3을 보냈는데 1번까지 왔다. 그럼 2번을 이제 보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리트랜스미션을 할 수 있는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 타임아웃, 액이 계속 아예 안 오게 되면은 뭔가 액이 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로스가 되거나 완전히 액의 중간에 다 로스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타임아웃으로 이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고,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넘버와 액 넘버들을 싱크로나이즈하는 과정들이 TCP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TCP의 기능들을 우리는 소켓 API를 통해 가지고 소켓을 열고 커넥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샌드, 리시브 이 펑션만 쓰면은 아무리 큰 데이터들이라도 TCP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잘라서 보내고 리트랜스미션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뢰성을 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P 쪽에서 하나 이제 빅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소 체계도 다 동일하고, 근데 데스티네이션 구글의 IP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구글 쪽에 패킷을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구글을 찾아가느냐? 요 기능들이 라우팅이라는 건데, 근데 이 기능을 결국은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을 IP 내부에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 패킷을 보냈을 때 뭐 중간에 링크나 라우터가 페일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패스를 자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IP에 집어넣고요. 그 IP 솔루션을 보시면은 결국은 라우트 리커버리 페일리어가 생기면 리컨피규레이션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링크 스테이터스나 링크의
비용, 그러니까 뭐 이제 밴드위스가 지금 로드가 많이 그 링크의 로드가 큰지 적은지 같은 비용들을 그 라우터들이 다 수집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라우터들에게 포워딩을 하면 네이버 라우터들의 포워딩을 하면 그것들이 계속 포워딩이 되면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일러가 생긴 부분들을 자동으로 잘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라우팅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페일러가 생긴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우터의 그래프들을 배워서 결국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이익스트라의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 같은 걸 돌려가지고 결국 최소 코스트의 링크 그 패스를 찾게 되고요. 또는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써서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IP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페일러가 안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좀 페일러가 생기면은 periodically 이제 요 라우팅 알고리즘 다시 돌려가지고 리컨피규레이션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IP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다 보면 결국은 어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늘 생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바이패스할 수 있는가라는 기능들이 IP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릴레이블하게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TCP/IP가 이제 70년대 나와서 80년대 쭉 이제 확산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것만 쓰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여러 얼터너티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ATMA라는 건데, 그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고 결국은 이제 베이직 아이디어가 그 IP 네트워크는 패킷으로 스위칭을 하는 네트워킹이고요. 패킷을 포워딩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그마한 단위로 나눠 가지고 보내는. 근데 서킷 스위칭은 패킷으로 나누지 않고 데이터,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을 하는 그 패스들에 대한 리소스를 다 리저베이션 해가지고 그냥 그 패스들이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킷 스위칭은 예전에 텔레폰 네트워크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쭉 이렇게 전화 가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 신호 동안에 죄송합니다. 신호 동안에 이제 그 리저베이션 하는 건데, 이 리저베이션과 패킷 스위칭을 같이 묶어서 이제 QoS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TCP/IP 단점들을 보완하려는 그런 이제 네트워킹 기능 아이디어들이 나왔었고 상당히 많이 써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그 구현도 하고 쓰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강의에도 썼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책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ATM이 있었고, 퀵은 이제 퀵은 이제 TCP의 또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프로토콜 레이어인데, TCP는 로스가 생기면 이 로스를 리트랜스미션 하려고 슬로우 다운하고 뭐 이런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헤드라인 블락킹이라는 건 있는데, 퀵은 그 성능 이 부분들을 좀 임프루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퀵을 써서 HTTP를 구현하는 게 HTTP3고, HTTP3에 지금 그 유세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0-40%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 그래서 퀵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퀵은 TCP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을지, UDP 베이스인데 하지만 TCP의 기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랑 크게 또 다르지 않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TCP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퀵이 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TCP/IP가 리서치부터 시작했습니다.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떻게 이 헤테로지너스한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 보자. 그래서 기존의 전화망의 문제점들, 뭐 리저베이션에서 썼던 그런 이니피션시들을 데이터망에는 쓰지 말자, 패킷 스위칭을 쓰자. 그리고 엣지에는 스마트 넷을 두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체는 좀 심플하게 만들자라는 개념들이 들어간 디자인을 보시면 되고, 5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근데 정말 코어 아이디어 자체는 바뀌지 않는 게, 뭐 피처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relevant하고 그 다음에 이제 I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쓰이지 않을까. 뭐 DCP 피처 같은 것도 퀵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프로토콜이지만은 이걸 이제 계승한 프로토콜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